그래서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면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현재 이런 패권 경쟁에서도 디지털 혁명에 맞추어서 우리의 어떤 강점을 잘 살려나가면 도리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라든가 집값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결혼도 미루고 그다음에 출산도 미루는 경향 안 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출산 0.7명이 지금 이 시대 2030이 생존이 되게 중요한데 이 생존에 결혼과 출산이 불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명한 그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이다. 이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오늘 또 아까 꼰대 말씀하셨는데 정한 꼰대로 하시고요. 아니 정말로 장애 이제 뭐 라떼죠, 라떼들이 얘기하는 거가 정말 저는 이 속에는 왜 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한번 우리 함께 이 사회를 우리 좀 만들어 보자 좋게.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제 시니어들 세대는 지는 세대잖아요. 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요즘의 젊은 세대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충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젊은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을 위해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걸 정말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우리 김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그 젊은 세대들의 그럼 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갖느냐? 야, 니들 왜 결혼 안 해? 니들 왜 애를 안 낳아?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 거죠. 당연히 지금 봤을 대로 애를 낳는 게 오히려 불리하니까 자기가 생존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나 이 정부나 해줘야 될 일은 그거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리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무슨 여성이나 가족을 등한시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가부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할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도 어떻게 하는 게 젊은 세대들이 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데 기여할 거냐. 외교부도.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애를 낳으면 더 유리해 하는 거를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육이죠. 애 키우기 어렵다 그러면 사회가 책임지고 애를 키워줘야죠. 지금 같으면 제가 보기에도 저도 당장 걱정해. 제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들 낳으면 이거 누가 키워줘나. 아직 안 놓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보니까 둘이서 맞벌이를 하는데 애를 낳는 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에서 정말 그건 해줄 수 있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사회가, 그거는 뭐 공동 부담을 해서라도 그거는 키워줘야 됩니다. 저도 의견 하나 드리면 좀 전에 뭐 여성가족부 뭐 폐지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의 무슨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오진 않았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해온 것이 지난 2007년 이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위원장이 전체 총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사실 비상임 기구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중요부처 역할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 그것도 처음에 뭐 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국됐다가 이제 실로 약간 확장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고 또 건설 교통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성 사회 복지 문제 여러 문제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뭐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것보다는 인구가족부로 이걸 승화시켜서 거기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종합적인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로 하자. 그게 아까 일본의 예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일본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1억 인구 총괄상이라고 하는 장관 부처도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긴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요. 출산율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이게 무슨 정치 채널도 아니고 무슨 정부 채널도 아니긴 한데 개인들한테 모든 것을 다 떠맡길 수는 없고 기왕이면 정부가 우리가 디지털 주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아니면 우리 정치권이 다 같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혁명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하나 나가고 두 번째 정말 이렇게 저출산
고령 사회를 가장 빨리 만드는 이런 걸로 나서가지 말고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결혼하고 싶고 아기 낳고 싶고 그래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 정치권이 같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우리 개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너무 내 자식만 챙기지 말고 함께 하는 것이 빨리도 가고 멀리 간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본 사례 얘기하는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체계도 이게 몇 년 된 건가요? 우리 처음 아마 정부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농림부 한 거잖아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펑션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신문 칼럼에서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렸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될 정부 조직도.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펑션 중심에서 뭘로 바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기술 중심에서 미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 미션이란 게 미션이 뭐냐면 지금 얘기대로 그럼 세상에 지속 가능하게 하자. 지속 가능성이 미션이에요. 그러면 인구 문제가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인구 문제가 미션이에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거를.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처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요새 세계적인 조류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펑션 조직하고 옆으로 그걸 연결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본도 그런 예를 들면 그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그 조직은 인구 조직에 관한 모든 부처를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션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럼 또 아까 기후위기다. 네. 기후위기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환경부 만들어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부처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 부처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환경 문제점에서 배출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또 그런 뭐 환경 기술도 만들고 에너지 기술도 만들고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 부처 관련된 것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이다, 뭐 기후위기 해결하는 거다, 뭐 이런 기후의 지속 가능성을 하는 지속 가능성 부 같은 게 예를 들어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가 일종의 그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총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처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들이 요즘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의 조직 개편도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너무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도 이제 같이 공동 진행자로 나와 있긴 한데 오늘 교수님께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가다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럼 교수님 가시기 전에 저는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미중 세계 분쟁 같은 것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런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 준 의미는 좀 있을까요? 네, 그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패권 정쟁은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잡느냐 공화당 정부가 잡느냐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뭐 다음 정부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재선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되더라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태양이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할 거고 중국은 또 그 상황에서 살아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영 개념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엔 디커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은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또 갈라지려고 보니까 서로 연관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패권하고 관계없는 기술이 낮은 쪽 그러니까 뭐 무슨 섬유라든가 봉지라든가 이런 아주 일반 소비재들 이런 거는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새 국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 무역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뭐 배터리, 뭐 우주, 항공, 바이오 이런 미래의 그 주도권을 좌지우지하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갈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좀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디커플링 하기 어려우니까 디커플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니고 뭐는 갈라지고 뭐 안 갈라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요새 표현을 디리스킹이다. 리스크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완전히 찢어지겠다 해놓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리스킹이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 리스크를 없애자 하면서 미중 간의 지금 회담도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다음 이제 에이펙 회의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이 패권 경쟁은 2, 3년 갈 거라면 누가 이제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는 그럼 한국의 선택이 이제 그 과정에서 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넌 누구 편이야 하는 걸 계속 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긴장해야 될 지금 상황이고 정말 외교라든가 뭐 이런 면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갖고 말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전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한마디로 전략적 모호성,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그 양다리 걸치기를 했다, 애매하게.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면서 양쪽을 걸칠 방법이 뭘까요? 힘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힘을 따라서 그러면 군사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유일하게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을 전 분야에서 다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분야에서는 우리 빼놓고는 안 된다는 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전략 기술 확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됐건 배터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면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AI가 AI가 데이터를 이제 긁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제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GPT 혁명이 누가 리드하고 있나요? 주도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은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다. 요즘 뭐 애플도 뭐 저 아마존도 다 전부 다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기가 이제 기술적인 주도자가 되니까 가만히 시장에 남겨두면 걔네들 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갈라지니까 중국은 알리바바 뭐 텐센트 뭐 이런 바이두 이런 애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판 이제 그 주권을 지키고 뭘 만드는 거죠. 근데 중국은 좋은 게 3분의 1 시장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대1로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뭐 아시아 쪽 해가지고 나는 한 전 세계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만 가지면 돼 하는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럼 한국이 그럼 어떻게 갈 거냐? 한국이 어떻게 갈 거냐는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법은 미국한테도 지배당하고 싶지 않고 데이터에서 중국한테도 지배당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뭐 동남아시아, 남미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협력하는 방법이란 게 뭐냐면 결국은 각 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켜주면서 우리의 예를 들면 지금 그래서 네이버의 뭐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생성형 AI의 기술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제공해서 우리가 이제 제3세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문제, 디지털화에 대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 기술적인 걸 확보해야 살지. 이게 없으면 한국 시장도 다 전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네이버가 있어서 사실 검색 시장이 구글이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AI가 하는 그 시장을 한국 데이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고 또 뭐 구글도 한국 시장을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한국 시장을 갖다가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디지털 전환은 끝나는 겁니다. 데이터 주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국가적으로 이 데이터 문제는 다소 좀 이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 협력해야 되고 우리 혼자 한국 시장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열심히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뭐 동남아시아 정부도 만나고 뭐 싱크탱크도 만나고 하는 이유가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가 뭐냐면 동남아시아도 똑같이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로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한번 좀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기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 제3회가 힘을 만들어서 해야 진정한 한미 동맹도 이루어지는 거고 중국도 우리를 업수 여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뭐 제 방법대로 잠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중 간의 그런 어떤 패권 경쟁은 정말
그만 뭐 1, 20년, 2, 30년 만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그레엄 앨리슨 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그 예정된 미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그 기존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거나 엄청난 세대결을 하게 된다. 그걸 갖다 우리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런 함정에 지금 우리 세계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구소련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러한 어떤 패권 경쟁 때 주변국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남북한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진짜 피를 흘리고 동족 상잔의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까 굉장히 걱정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당연히 미중 간의 그런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많은 그런 어떤 편가를 위해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건데 마침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럼 뭐가 우리가 강한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가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거쳐서 디지털 사회로 왔는데 농업사회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 하면 토지와 노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가지고 싸냐면 땅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패권 국가끼리. 그러다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사회가 되니까 뭐가 됐냐면 이 생산 요소 중요한 게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자본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토지, 노동, 자본 3대 생산 요소가 있고 그 자본이 기계고 그 기계를 돌리는 게 에너지고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화석연료, 석유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석유를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하나의 생산 요소가 더 생겨났다. 저는 그게 AI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AI 로봇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느냐? 반도체고 빅데이터인 거예요. 반도체 빅데이터를 사실은 누가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이것은 어디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가 국민성도 굉장히 디지털 사회에 잘 맞게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겠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재 이런 패권 경쟁에서도 디지털 혁명에 맞추어서 우리의 어떤 강점을 잘 살려나가면 도리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의 어떤 편가르기 한쪽에 딱 들어가는 것보다 양쪽에서 다 우리에게 의존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게 우리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오늘 주용석 교수님, 이현우 교수님 모시고 이제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었는데 오늘의 어쨌든 주인공은 이제 주용석 교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이 오늘 좋은 토론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민들께서 이 변화하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또 해외를 많이 요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이 나가시니까 해외를 나가시면 세계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 변화를 대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많이 보시면서 느낌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작가 TV를 포함한 이 미디어들이 그런 어떤 세계의 변화를 많이 우리 국민들께 소개해 주시면 그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소위 연결과 데이터와 지능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화의 추세를 지금 여기다 목을 메고 있고 또 그거가 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뭐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같이 보완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요게 둘이 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디지털화가 되면서 아까 연결이 되고 데이터가 가다 보니까 이걸 독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이 이미 벌써 플랫폼 구글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구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는 거가 결국은 잘못하면 양극화를 더 조장하게 되고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 두 가지 축을 잘하는 나라가 이제 이길 텐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미국은 양극화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중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무서운 건 중국 시장만 무섭지 다른 건 저는 무섭지 않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온 한국은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믹스해서
가는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핵심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디지털화를 잘할 수 있는, 특히 네트워킹이라는 거를 잘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신인류가 나오면서 자꾸 이게 개인화로 가는 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좀 더 개인화로 안 흐르게, 이기주의로 안 흐르게, 결국은 1+1이 2가 아니라 3, 4가 되는 게 네트워크 효과인데, 그런 거를 하려면 이기주의를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가정 교육이 보다 좀 더 그런 방면에서 크게 보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당연히 이제 AI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AI 모르는 사람은 AI 아는 사람한테 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주도하는 이제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제 디지털화 측면이면서, 네,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좀 더 지속 가능한 쪽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가면 좋겠다는 건데, 어저께 신문 칼럼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웹3라고 하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웹 1.0은 다운로드만 받는 거고, 통신 쪽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인터넷 얘기죠. 웹 2.0은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해서 소위 이제 소통하고 참여하는 거죠. 웹 3.0은 그 2.0에다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NFT 같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 써서 소유 개념을 집어넣고, 또 왜냐하면 이 2.0이 플랫폼화 되면서 오히려 중앙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탈중앙화를 시키면서 좀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인조해야 하는 분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가능한데, 그런 과정에서 웹3가 지향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를, 이게 항상 성장을 중요시하면 분배가 안 되고, 분배를 중요시하면 성장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의 1.0, 2.0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됐는데, 웹 3.0으로 가면은 이게 이상주의일 수도 있는데, 누가 기여했느냐.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연결되니까 어떤 성과를 만들 때 누가 기여했느냐가 나와요. 그거를 블록체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하게 되면 분배를, 옛날엔 분배라 그러면 n분의 1 분배, 소위 얘기해서 그냥 평등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다 평등하게 분배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 성장이 안 되는 건데, 기여한 만큼 분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분배를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배를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디지털 사회에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바로 디지털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같이 믹스한 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 사회 길에다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이 웹3 사회 같은 것도 개념도 넣어서 어떻게 하면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할 수 있겠냐. 그거를 한번 앞으로 제 사회 길로 갔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바꾸는 제4기 특집 시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주영석 교수님, 이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